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기부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자선 낭비와 그렇죠? 맞습니다. 그 딸랑딸랑 종소리 뭐 이런 게 이제 연상이 되는 계절인데 좀 이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닌가? 기부 같은 거 좀 어떻게 실천 많이 하고 계시나요? 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자선낭비 활동도 수년 전에는 한 몇 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자, 지난 23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를 갖고 이웃 돕기 모금 활동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기부 문화, 기부의 현주소 어떤가요? 영국의 자선구 단체인데요. 자선지원재단이라는 곳에서 2000년부터 세계 기부 지수를 지금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우리나라 순위를 보면 60이거든요. 조사 대상국이 133개국이었고요. 딱 중간 위치에 있네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미얀마가 미국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어요. 미얀마가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스리랑카도 10위권 안에 있고요. 네팔과 부탄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나라. 아마도 일상화된 어떤 종교적 기부가 원인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기부라는 것이 꼭 가진 자만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내 나눔 실태를 살펴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 기부 액수는 12조 4,9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액수죠. 이 중에 법인의 기부가 한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부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 현금도 있고 정치적 후원금, 기업의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등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허수가 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국내 총 생산 대비를 보면 한 0.87%에 이르러요. 미국 아까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국이 세계 기부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인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 2% 되고요. GDP 대비. 그래서 국민 총생산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0.87%의 기부액을 거두었다. 이것은 결코 적지는 않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높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높아질수록 좋겠죠. 선진국과 달리 근데 한국에서는요. 끊임없이 그 기부가 논란으로 부각이 되잖아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 정서를 지닌 자본주의 국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부를 추구합니다마는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의 일부는 당연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 공헌이 나눔의 진정성보다는 좀 의무에 따른 기부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또 의무에 의해서 기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부는 하는데 그 기부한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거를 관심이 없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또 추적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시각들도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얼마 기부했다 그러면 그거 다 세액 공제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근데 이게 그런 논란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 세액 공제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013년입니다. 소득세법이 소득공제에서 이제 세액공제 기준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금 공제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죠. 2013년까지는 기부금을 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부금의 6에서 38%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부금의 15%를 되돌려주는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돌려주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액 소득자들이 고액 기부를 할 때 그만큼 세제가 축소되면서 앞으로 좀 기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지금 사회에 조금 일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부가 반드시 세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가 새로운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던 지난해에도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는 1조 1,685원으로 전년보다 426억 원 늘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 2013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기부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기부액을 좀 보면 이 세액 개정이 고소득자들의 고액 기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도 뭐 새 공제에 따른 게 아니라 모두가 좀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거라고 좀 믿게끔 좀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양극화 문제가 이제 심하고요. 상대적 박탈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말 해결해야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주변과 함께 가고자 하는 이 기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죠. 조금 전에 그 세액 공제 논란에서도 봤듯이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기부는 뭐 세금이겠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 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는 소외계층에는 분명히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가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참 그 자본주의 역사가 지금 한 400년 됩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 금이나 은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면서 마련된 소상공 자본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 자본주의가 400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오는 동안 많은 이제 또 병폐를 낳기도 했죠.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지금 지적하신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독일 사상가 막스 베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대 이전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유대인 중심의 금융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다. 그리고 그 특성을 이제 성장 일본도의 경제,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 그리고 금전 만능주의 문화를 꼽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우리 사회가 막스 베버가 지적했던 그 천민 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20세기 초에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라든가 앞장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 전통은 이제 21세기에도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 같은 기업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천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참 기부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소외 계층들과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그래서 Creating Shared Value CSV에 대한 좀 논의, 뭐 자본주의 5.0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최근 많이 일고 있죠. 자본주의 5.0 버전의 공유 가치 창출. 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뭐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회에 기부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판매업체 S기업 같은 경우나 화장품 판매업체 B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살 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료를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원료를 생산하는 저개발 국가의 농장과 농민들을 또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 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몇 가지 예를 더 소개해드리면은 그 미국의 홀푸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장애인과 노인들을 고용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도 하고요. 탐스 슈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남미 빈민층의 신발을 통해서 기부를 합니다. 뭐 이런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지금 나온 이러한 개념을 실천한 기업인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고유일한 박사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국민 약인데 안티프라민 일제시대 때 이제 개발이 됐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그래서 서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아주 싼 가격에 시장에 공급을 했고요.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의약품에 있어서 부족했던 1930년대 우리나라 시장을 감안하면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뭐 유일한 박사는 어떤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는 본질적인 기업 설립의 목적, 국민 건강을 좀 더 충실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 1930년대 일간지에 실린 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가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한다. 사실 글쎄요. 이제 최근의 개념이지. 최근에도 거의 과장 광고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인데 1930년대 이런 생각을 해서 광고를 했다는 것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는 배당금을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하는 주주나 그리고 보다 많은 후생복리를 요구하는 종업원들과 좀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좀 모두가 힘을 모아서 맞습니다. 우리 사회계층, 네. 소외된 사회계층을 좀 더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기업들이 좀 생각을 해준다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있는 지금 만연한 어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 기업이 얼만큼 공유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소비의 좀 기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자, 끝으로 우리 기부 문화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보통 네. 욕심 많은 사람 돼지에 비유하는데요. 네. 알고 보면 참 돼지 억울합니다. 돼지는 위에 한 7, 80%가 차면은요. 네. 더 이상 먹지를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가 돼지의 그런 절제를 좀 배우면서 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실천 좀 하는 그런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였습니다.